그는 15살 때 키가 완전히 다 자라서 1m 85 내지 1m 88cm가 되었고 그 이후로 체중이 계속 불었다. 사춘기를 지나는 동안 그는 체중을 110kg 이하로 유지해보려고 했었지만 밤늦게까지 하는 공부도 해보기도 했고 다이어트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차츰차츰 그는 거울을 멀리했고 되도록 많은 시간을 혼자서만 보냈다. 그에게는 세상이 빤히 쳐다보는 눈과 손가락질하는 손가락의 장애물 경주로였고 그 자신은 걸어다니는 구경거리, 그를 보고 웃거나 그 자리에 얼어붙는 사람들 사이를 어기적거리며 돌아다니는 풍선처럼 부푼 청년이었다. 그렇기에 책은 일찍부터 그를 위한 피난처, 그가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뿐 아니라 그 자신의 생각으로부터도 그랬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기가 그처럼 보이는 것이 다른 누구 책임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으니까. 자기 앞에 있는 책장의 글자들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그는 자신의 몸을 잊을 수 있었고 그것이 자신에 대한 비난을 한옆으로 제쳐놓는데 무엇보다도 더 도움이 되었다. 책은 그에게 떠오를 기회, 마음속에서 자신을 띄워 올릴 기회를 제공했고 책에 완전히 몰두하는 한 그는 자기가 자유롭게 풀려났다고, 그를 끔찍한 닻에 묶어놓고 있는 밧줄이 끊어졌다고 자신을 속일 수 있었다. 그는 롱아일랜드 소도시 쇼어햄에서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학업 성적과 시험 성적을 거두고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해 6월 그는 평화주의 운동과 스페인 공화국 그리고 루즈벨트의 두 번째 임기에 대해 어쩌면 좀 두서없을지는 몰라도 진심에서 우러난 연설로 고별사를 대신했다. 그것은 1936년의 일이었는데 무더운 강당에 모인 청중들은 비록 그의 정견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다음에 그는 29년 뒤 그가 있는 줄도 몰랐던 아들이 그런 것처럼 뉴욕으로 건너가 4년 동안 컬럼비아 대학교를 다녔고 4학년 끝나갈 무렵쯤에는 체중의 한계를 130kg으로 정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가 입대하려던 군대에서 퇴짜를 맞고 대학원에 입학했다. 뚱보는 안 받아. 신체 검사장의 상사는 퉁명스럽게 능글거리는 웃음기를 띠고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바보는 불구자들, 정신적 무능력자들, 너무 어리거나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후방에 남았고 그 몇 년 동안을 컬럼비아 대학원 역사학부에서 여자들에 둘러싸여 보냈다. 도서관의 서가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엄청나게 비대한 남자. 하지만 누구도 그가 뛰어난 학생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버클리 주교와 인디언들에 관한 논문은 1944년에 미국 연구업적상을 수상했고 그 뒤로 그는 여러 곳의 동부 명문대학들로부터 교수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오하이오를 택했다. 첫 해는 아주 잘 나갔다. 그는 인기 교수로 이름을 얻었고 바리톤으로 합창단에 가입했고 인디언들에게 포로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책의 처음 3장을 써나갔다. 그해 봄 유럽에서의 전쟁이 마침내 끝나고 8월 들어 일본의 2개의 원자폭탄이 떨어지자 그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거라며 자신을 위로했다. 온갖 불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다음 한 해는 찬란하게 시작되었다. 1945년 9월과 1946년 1월 사이에 그는 체중을 135kg으로 끌어내렸고 난생 처음 어느 정도 낙천적으로 미래를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봄학기 시작과 함께 에밀리 포그가 그의 1학년 역사 수업에 들어왔다. 그에게 홀딱 반해버린 매력적이고 활기찬 여학생이었다. 그것은 사실이기엔 너무도 좋았고
비록 그가 조심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심지어는 그가 전에 상상조차 못해보았던 일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 차츰차츰 분명해졌다. 뒤이어 기숙사에서의 동침과 자벽부가 그 방으로 불쑥 들어오는 재난이 뒤따랐다. 그 어질어질한 속도에 그는 마비가 되었고 아연실색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랐다. 그날 늦게 그가 학장 사무실로 불려갔을 때 해고당한 것에 항의를 한다는 생각은 아예 떠오르지도 않았다. 그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짐을 꾸린 다음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고 그곳을 떠났다. 야간 열차에 몸을 싣고 클리브랜드까지 온 바버는 그곳 YMCA의 어느 한 방에 투숙했다. 그가 처음 세운 계획은 창문에서 몸을 던지는 것이었지만 사흘 동안 적당한 순간을 기다린 끝에 자기에게는 용기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뒤로 그는 굴복하기로, 투쟁을 영원히 포기하러 마음먹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일 나한테 죽을 용기가 없다면 적어도 자유로운 남자로 살아가자. 그 정도까지는 분명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으로부터 움츠러들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건 상관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뒤로 몇 달 동안 그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먹는 일에 몰두했다. 슈크림빵, 도넛, 버터를 발라 구운 감자, 육즙에 적신 고기구이, 팬케이크, 튀김통닭, 해물에 육류와 채소를 섞어 끓인 잡탕 요리. 그 난리 법석이 끝났을 무렵 그의 체중은 17, 8kg이 더 불어 있었지만 이제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숫자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고 따라서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몸이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그는 점점 더 자신을 그 속에다 깊이 묻었다. 바버의 목표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차단시키려는, 자기 스스로를 그 자신의 엄청난 살에 묻혀 보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클리블랜드에서 그는 낯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구경거리가 되는 고통에 덤덤해지는 법을 배우면서 그 몇 달을 보냈다. 매일 아침마다 그는 러시아어의 유클리드가를 따라 걸어가면서 자신을 시험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반드시 웨이의 공원으로 나가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입을 쩍 벌리고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못 들은 척하고 자기에게 쏟아지는 눈길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오후 시간을 보냈다. 이제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외톨이, 자신의 비틀거리는 의식을 해치고 터벅터벅 걷는 둥근 달걀 모양의 단세포 생물이었다. 하지만 그 일은 효과가 있어서 그는 더 이상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혼돈 속으로 뛰어들므로써 그는 마침내 솔로몬 바버, 내노라 하는 중요한 인물, 자신을 극복하고 스스로 창조한 세계가 되었다. 더할 나위 없는 마무리는 바버의 머리칼이 빠지기 시작한 3년 뒤에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그것이 고약한 농담, 바버라는 성을 가진 대머리처럼 보였지만 가발이나 부분 가발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의 머리 위에 있던 아름다운 정원은 차츰차츰 시들었고 한때 붉은 빛이 도는 갈색 머리칼이 무성하게 자랐던 곳에는 이제 환한 머리 가죽, 맨살이 드러난 넓은 항무지가 있을 뿐이었다. 바버는 그처럼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이 싫었지만 그보다 더 곤란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도 손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대머리가 되는 바람에 그는 자신에 대해서 소극적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대머리가 벗겨지는 과정이 반쯤 진행되었을 때 그는 조용히 면도날을 집어들고 남은 머리카락을 모두 밀어버렸다. 그 실험의 결과는 그러리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다. 바버는 자기의 머리통이 거대한 바위 같은 신화적인 머리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서 있을 동안 자신의 몸이라는 거대한 혹성은 거기에 어울리는 위성을 가져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자기의 머리에 세시야만 주의를 기울였다. 적당한 윤기와 매끄러움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 크림과 오일을 문질러 바르고 전기 마사지로 두드리고 비바람과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그는 온갖 종류들의 모자를 쓰기 시작했고 그것들은 차츰차츰 그가 남다르다는 상징, 그가 누구이냐 하는 궁극적인 표시가 되었다. 이제 그는 엄청나게 뚱뚱한 솔로몬 파버일 뿐만 아니라 모자를 쓴 남자이기도 했다. 그 일을 감행하는 데는 어느 정도 대담성이 필요했지만 그때쯤 파버는 이미 자신의 기묘한 특징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들을 당황케 하는 재능에 도움이 될 잡다한 장비들을 구하는 데서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 그는 중산모, 터키 모자, 야구 모자, 중절모, 심지어는 헬멧의 속모자와 가우보이 모자에 이르기까지 스타일이나 관례 없이 마음에 드는 것이면 어떤 모자건 다 써보았다. 1957년 무렵에는 수집한 모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언젠가 그는 23일 동안 연이어 매일같이 다른 모자를 쓴 적도 있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